자, 안녕하십니까. 교재 84페이지 40번 문제죠. 이제 통화 수합 한번 봅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금리 수합, 다시 말하면 이자율 수합이죠. 금리 수합에 대해서 봤고, 이제 통화 수합을 해보자. 자, 그러면 우선 해설을 먼저 보면, 자, 이자율 수합은 동일한 통화에 대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이걸 교환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통화수합은 뭐냐면은 서로 통화가 다르단 말이야. 달러, 엔, 그리고 원, 이렇게 통화가 다르지. 그리고 통화수합은 서로 다른 통화에 대해서 발생하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교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엔과 달러를 교환한다라든지, 그지? 원과 달러를 교환한다. 요게 이제 통화수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통화수합은 양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이 있다. 그건 당연하죠. 그죠? 당사자 간의 계약이고, 이 수합은 장외 상품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번에 각 거래 당사자는 거래 초기에 이종 통화라면 다른 통화 간 원금을 서로 교환하고, 수합 기간 중에 일정 기간마다 주기적으로 상대방에게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3번에 보니까 그리고 만기가 되면 초기의 원금 교환과 반대 방향의 원금 교환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자, 그래서 우리는 통화 수합의 3단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통화 수합의 3단계를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자, 1단계는 최초의 자금 교환입니다. 따져보면. 이게 1단계고, 2단계는 그에 따른 이제 이자를 서로 내주기. 이자 교환입니다. 그 다음에 3단계는 이제 원래의 상태대로 되돌려서 상환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원금을 재교환해서 제자리로 돌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원금 다시 교환해서 원래 상태로 돌리기. 이런 이야기야. 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자, 여기 이제 A 기업체가 있고 또 이제 B 기업체가 있다. 요 사이에 통화 수합을 체결했다라고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A의 경우에는 N하를 아주 저렴한 이자로서 조달할 수가 있다. 그래 다시 말하면 N하 조달에 유리하다. 그런데 N하 조달에 유리한데 자기가 지금 필요한 돈은 달러다. 이렇게 봅시다. 자, 그러면 A의 경우에는 N 조달에 유리해. 근데 필요한 돈은 달러야. 달러가 필요해. 이렇게 한번 보자고. 자, B 기업의 경우는 반대로 달러 조달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필요한 돈은 N하야. N이 필요해.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A가 N 조달에 유리하니까 N 자금을 조달해서 이것을 B에게 지급한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B의 입장은 달러 조달에 유리하니까 달러를 조달해서 이것을 A에게 지불한다. 자, 이것이 이제 최초의 자금 교환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달러와 엔화를 이제 교환하는 거죠. 자, 그러면 2단계는 이제 이자 지급 시기마다 이자를 서로 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A는 달러를 받았죠. 달러를 받아가지고 달러를 운영을 하죠. 그죠? 달러를 받아서 달러를 운영을 하고, 자, 이 운영한 데에서 달러를 운영한 수익으로서 B에게 달러의 이자를 지급합니다. 달러를 운영하고 B에게 달러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겠죠. 반대로 B는 N을 조달했죠. N을 필요해서 N을 받았죠. N을 받아 N을 운용했죠. 그리고 그걸로부터 이제 N에 대한 이자를 A로 지급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A는 B로부터 N 이자를 받아서 N 자금 조달에 대한 이자를 내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B는 A로부터 달러 이자를 받아서 달러 조달에 대한 이자를 내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3단계는 원금을 재교환한다. 이 말은 이제 만기가 되었다. 자, 만기가 되었으면은 달러 자금을 회수를 해서 여기 A의 경우에는 달러 자금을 받아가지고 달러 자금 운영을 했죠. 운영을 회수를 해서 달러를 B에게 지불하게 될 것이고, 그럼 B는 달러를 조달했으니까 달러를 갚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B는 반대로 B는 N을 회수해서 N을 여기로 지급하면은 A가 N을 상환하는 이런 단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우리 이제 통화 수합입니다. 통화 수합입니다. 자, 그래서 40번에 보면은 1번, 2번, 3번은 맞는 말이고요. 자, 4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자의 지급은 한쪽이 고정금리이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변동금리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이게 85페이지에 답안에 한번 보니까 답은 수학기간 중 일정 기간마다 주기적으로 상대방에게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다. 초기에 교환한 통화의 원금에 대하여 수취한 원금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고 지급한 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수취하기로 약정하는데 양쪽 모두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여야 되고 한쪽은 고정금리 다른 한쪽은 변동금리이어도 된다. 그러니까 한쪽은 고정금리가 한쪽은 변동금리여도 관계없고 양쪽 모두가 고정금리 변동금리여도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4번에 여기서는 반드시 고정금리고 변동금리여야 된다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이 금리 관계는 그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그렇게 제한되어 있는 그런 행태는 아니다. 자, 그래서 40번은 4번이 정답이다. 자, 이제 41번 한번 봅시다. 파생상품과 파생결합증권을 비교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것도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공부를 했던 건데, 금융투자 상품이냐, 비금융투자 상품이냐라는 구분은 금융투자 상품의 경우에는 원본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 비금융은 원본 손실의 가능성이 없다. 이랬죠. 그죠? 자, 금융투자 상품의 경우에도 정권이냐, 그리고 파생상품이냐라는 구분은 정권은 원본 손실이 맥시마이지, 원본을 초과해서 원본 초과 손실의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파생상품의 경우는 원본 초과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정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게 주식, 그리고 채권 이런 거니까 지분정권, 그리고 부채정권 이렇게 되고 파생결합정권은 정권에 해당된다. 이랬지, 그지? 정권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제 파생상품은, 선물이다, 옵션이다, 수합 같은 걸 말하는 것이고, 파생결합증권은 정권에 해당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제 파생결합증권, 이거는 어떤 행태를 말하느냐? 파생결합증권은요, 그 성격으로 보면, 정권입니다. 정권 중에서도 채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파생적인 요소가 있다. 파생상품적인 요소가 있다. 그 중에서 특히 옵션의 성격을 가미한 이러한 행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생결합증권은 채권에다가 옵션의 성격을 가미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최악의 경우에도 원금은 보존받겠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최악의 경우에도 원금은 보존받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창출된 것이 파생결합증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투자 기간을 1년으로 보고요. 1년으로 보고 투자 금액 100이라고 한번 봅시다. 투자 금액 100억 이렇게 보면 자, 이 100억을 가지고 만기 1년이 투자기간 1년이니까 만기 1년이고 이자율을 예를 들어 5% 이러면 연 5%의 채권에 95억 투자하고
나머지 5억은 예를 들어서 5억은 주가 지수에 대한 콜 옵션을 매수했다. 그래서 콜 옵션 매수 5억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한번 봅시다. 기초상품은 주가지수다. 이렇게 한번 봅시죠. 기초자산은 주가지수다. 자, 그러면 이제 1년이 지났다 봅시다. 1년이 지나면 95억만큼 채권을 구입했는데 이 채권에 대해서 1년 만기니까 원금 받을 것이고 이자가 5%다. 그지? 그래서 95 곱하기 1 플러스 이자 0.05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1년 뒤에 채권에 대한 원리금이 얼마가 되냐면 이렇게 계산하면 약 99억 7천만 원 이렇게 된다. 그래서 99.7억. 자, 이렇게 해소가 될 것이고 주가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콜옵션을 5억 매수했다라고 했는데 자, 주가 지수가 예를 들어서 옵션 가격보다도 더 올라갔다.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래서 옵션 가격이 아니고 행사 가격. 그래서 행사 가격 이상으로 상승했다. 행사 가격 이상으로 상승했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이상으로 상승한 것과 행사 가격 차액만큼 이익이 발생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익이 발생돼서 이때는 크게 이익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자, 그런데 행사 가격 이상으로 상승되지 않고 행사 가격 밑으로 오히려 떨어졌다. 이렇다면은 저 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됩니다. 옵션 행사를 포기한다. 그죠? 자, 포기하면은 옵션을 매수할 때 매수 가격만큼만 손해보고 마는 거죠. 그죠? 그 이상이 더 손해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만일에 행사가 이상으로 상승, 요 경우를 본다라고 한다면은 원금은 거의 보정이 되죠. 100억 중에 99억 7천이 거의 보정이 되고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오히려 행사 가격보다 훨씬 많이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요거와 요게 이제 결합될 거죠. 그러면 옵션 행사를 포기하니까 손해는 별로 보지 않을 것이고 99억 7천만 원 여기에서 이제 옵션 가격 조금 뺀 약 99억 뭐 5천만 원 6천만 원 그 정도는 보존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도 원금 보존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마인드로서 만들어진 것이 파생 결합 증권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41번 문제 한번 봅시다. 파생상품과 파생결합 증권을 비교한 것이다. 틀린 것은 있는데 둘 다 금융투자 상품이다 라고 했는데 그거 맞죠? 그죠? 둘 다 금융투자 상품이다. 이거 맞고요. 둘 다 원본 초과 손실 가능성 여기 틀리네. 그지? 그래서 파생상품은 원본 초과 손실의 가능성이 있지만 증권은 없다. 그래서 2번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둘 다 기초자산의 가격이나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해서 금액이 산출된다. 이 말은 기초자산과 연계되어서 이러한 수입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그 말은 파생이라는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이다. 그지? 그래서 파생계랍도 파생의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파생상품도 파생요소가 다 있다 이 말입니다. 4번에 파생결합증권은 투자자가 취득 이후에 추가적인 지급 의무가 없다. 자, 투자자가 취득한 이후에 파생결합증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바로 이러한 원본 초과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파생결합증권의 경우에는 초과 손실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은 맞는 말이고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42번 한번 봅시다. 다음 내용은 무엇을 설명한 것인가?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그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에 연계하여 다시 말하면 기초자산 가격 변화에 연계한다 이 말이죠.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서 지급금 또는 해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되어 있다. 그래서 이 옵션이라고 하는 게 표시되어 있고 자, 그거와 기초자산과 연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파생결합증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서 파생결합증권을 바로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3번 문제 한번 봅시다. 파생결합 증권의 구성 요소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이랬는데, 자, 1번에 발행사는 상한 시점에 제시한 수익 구조에 따라서 투자자에게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기초자산은 파생결합 증권의 수익에 영향을 주는 자산이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4번에 만기 이전이라도 기초자산 가격이 사전에 정한 조건을 충족하면은 상환이 가능합니다. 증권이니까 상환이 가능하다. 자, 그런데 3번에 기초자산이 만기가 없는 경우이면 파생결합 증권도 만기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자산의 경우에는 만기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파생결합 증권의 경우는 예를 들어 채권이다라고 하니까 원금을 언제 상환한다라는 만기가 당연히 있는 거죠. 그래서 기초자산에는 만기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파생결합 증권의 경우에는 만기가 있습니다. 자, 기초자산이 예를 들어 주식이다라고 할 때 주식은 만기가 없죠. 그러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만든 파생결합 증권은 당연히 만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3번이 틀렸다. 그래서 43번의 정답은 3번이고, 자, 42번의 밑에 보니까 정답이 42번에 1번으로 잘못 표시되어 있는데, 이 오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42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밑에 정답 표시가 잘못되었다. 이런 액션. 자, 그러면 44번 문제 한번 봅시다. 주가연계 파생결합증권. 주가연계 파생결합증권. 이게 바로 주가연계증권의 ELS를 말합니다. 자, ELS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랬는데요. 1번, 2번, 3번 다 맞는 말이고 4번에 자, 평가 주기별로 상한 조건을 기준 가격의 80% 상한한다. 기준 가격의 75%를 한다. 이와 같이 상한 조건을 점점점 하향시킨다. 스텝 다운 시킨다. 이렇게. 그래서 하향시키는 구조를 스텝 다운 구조라고 합니다. 스텝 다운 시킨다. 자, 그래서 4번은 스텝 다운 구조를 말한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다음 45번. 은행이 주가 연계 워런트를 예금에 편입시킨다라는 거죠. 예금에 편입시켜서 주가에 연동시키는 것, 이건 예금이니까 디스포지터라는 D라는 약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ELD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밑에 해설 참조하시고요. 자, 그러면 46번 한번 봅시다. 주가연계 파생 상품에 투자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주가연계 워런트에 투자하는 것이다. 워런트 하면은 옵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워런트에 투자하는 것이다. 주가연계 워런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이랬는데, 자,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쭉 했죠. 그래서 워런트의 수익 구조 해가지고 한번 쭉 했는데, 워런트의 수익 구조에 상승행이다, 뭐 하락행이다 이런 것들이 있죠. 자, 보면은 1번에 향후 주가가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투자자는 하락행에 투자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오르지 않을 것이다, 주가가 오르지 않을 것이다, 또는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할 때 이익이 발생되는 행태를 상승행이라고 그러고, 기초자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할 때 이익이 발생되는 걸 하락행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자, 그런데 앞으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한다면 하락할 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하락행에다가 투자해야 될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향후 주가의 변동성이 미약할 것으로 예상하는 투자자가 양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변동성이 아주 많을 것으로 예상될 때 양방향행을 선택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상승 또는 하락할 때, 상승할 때나 하락할 때 수익이 발생되는 게 양방향행이고요. 이러한 양방향행은 앞으로 주식 가격이 상승할지 또는 하락할지 불투명할 경우, 그리고 상승하더라도 많이 또는 하락할 때 많이, 이렇게 될 때 상승을 많이 하면은 수익이 창출되고 하락을 또 많이 해도 수익이 창출되는 이러한 행태인 양방향행을 선택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2번이 틀리고 3번에 상승행이든 하락행이든 일정한 제시 수익률을 받거나 또는 받지 못하는 수익 구조를 디지털이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디지털이라고 하는 말은 제시한 수익률,
수익률을 일정하게 제시하는 이러한 제시하는 행태를 디지털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의 대표적인 행태를 한번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코스피 200을 기초자산으로 보고 지금 요게 현재의 코스피 200 지수다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만일에 코스피 200 지수가 10%를 초과하여 하락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10%를 초과하여 하락한다면 수익 없다. 그러나 초과하여 하락하지 않는다면 수익률을 제시한다. 제시 수익률이 예를 들어 8%다라고 하면 8%를 수익률 8%를 지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행태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수익 구조가 바로 디지털 구조다. 그러니까 이런 디지털은 일정한 조건을 제시해서 그 이상일 때는 이렇게 8%를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제시하는 행태인 이러한 행태를 디지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정한 쿠폰을 받거나 받지 못하는 수익 구조를 디지털이라고 그런다. 투자자가 큰 폭의 이익을 포기하고 손실 위험을 줄이는 수익 구조는 바로 스프레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오렌트의 수익 구조 한번 봤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보시면 되죠. 자, 70페이지 보면 70페이지에 상승형 그리고 하락형 양방향형 이런 게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리고 그때 설명하면서 스프레드 구조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47번 문제 한번 봅시다. 주가 연계 워런트에서 기초자산이 특정 구간에 있을 때만 일정한 수익을 받고 그 외의 구간에서는 수익이 없는 수익 구조 이랬죠. 그죠? 수익 없는 수익 구조. 이거 바로 레인지입니다. 레인지.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자, 근데 48번 참여율 한번 봅시다. 참여율의 정의는 참여율은 기초자산 가격의 변화율분의 기초자산 가격의 변화율분의 자, 기초자산이 변하면 그에 따른 워런트의 수익이 변하겠죠. 그죠? 워런트는 옵션이니까 기초자산 가격이 변하면 옵션의 수익이 변할 겁니다. 그래서 이 워런트의 수익이 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초자산 가격의 변화율분의 워런트의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 워런트 수익, 이것을 참여율이라고 그러고 이 참여율은 다시 말하면 옵션 가격분의 투자한 자금. 옵션 가격은 옵션의 프리미엄이죠. 프리미엄 분의 바로 투자한 자금의 비율로 나타낼 수가 있다. 이게 참여율입니다. 자, 1번에 보니까 참여율이란 기초자산의 변동분에 대해 기초자산의 변동분에 대해 워런트의 수익이 어떤 비율로 참여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에 참여율이 80%이면 기초자산이 30% 상승했다면, 자, 기초자산 가격의 변화율이 30%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참여율이 얼마라고? 참여율이 80%다라고 했단 말이야. 80%면 워런트 수익은 얼마가 된다? 38, 24. 워런트 수익은 24%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참여율이 80%이고 기초자산이 30% 상승했다면 워런트 수익은 24%이다. 자, 그리고 참여율은 투자자금을 옵션 가격으로 나눈 것과 같다. 투자자금을 옵션 가격으로 나눈 것이다. 그럼 투자자금이 크면 클수록 참여율은 어떻게 되겠는가? 투자자금이 분자다. 분자가 크면 클수록 참여율은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참여율이 더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48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9번 원금 비보존행 쿠폰의 구조에서 쿠폰, 다시 말하면 제시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이랬습니다. 자,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크면은 그만큼 변동성이 크니까 위험이 크고 따라서 쿠폰이 제시가 많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시된 쿠폰은 상승한다. 그 다음에 상한 조건이 행사 가격이 높을수록 쿠폰은 상승하고요. 그 다음에 녹아웃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녹인 수준도 역시 마찬가지로 높을수록 전부 다 녹아웃이든 녹인이든 녹아웃은 새로운 수익 구조가 나타나는 것이고 녹아웃은 기존에 있던 수익 구조가 없어지는 것인데 그 기준이 되는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위험성이나 변동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따라서 그 경우에 쿠폰이 높아야만이 투자자가 구입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전부 다 높을수록 쿠폰이 상승하는데 3번이 잘못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50번 문제 한번 봅시다. 주가가 1년 이내에 30% 이상 상승하지 않으면 참여율 100%의 콜 옵션이지만 한 번이라도 30% 이상 상승하면 이후의 주가 움직임은 관계없이 콜 옵션이 없어진다 이랬지. 그러니까 콜 옵션인데 콜 옵션의 수익 구조가 없어진다 하니까 넉아웃이죠. 넉아웃. 그래서 한 번이라도 30% 이상 상승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 이후는 30% 이내에서 움직였다라고 하더라도 한 번이라도 그런 게 나타나면 수익 구조가 없어진다 하면 녹아웃이고 새로운 수익 구조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녹인이 되는데 이 경우에 콜 옵션이 없어지니까 수익 구조가 없어지죠. 없어지니까 녹아웃이 될 겁니다. 그래서 녹아웃 콜 옵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 녹아웃 콜 옵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51번 문제. 주가가 1년 이내에 30% 이상 하락하면 풋 옵션이 발생한다. 풋 옵션이 발생하니까 새로운 수익 구조가 발생하네. 발생하니까 녹인입니까? 녹아웃입니까? 녹인이죠. 근데 뭐가 발생한다고? 풋 옵션이 발생하죠. 그래서 녹인 풋 옵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냥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제2 과목까지 다 끝냈고요. 끝냈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부동산 펀드를 하겠는데 부동산 펀드만 바로 시험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도 시험 문제로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도 좀 다루고 그리고 부동산 펀드에 대해서 좀 다루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